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 당일 이루어진 제안입니다. 수사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위장 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조 장관 동생의 전 부인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조 장관의 이른바 가족펀드에서 투자한 업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전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 부서의 검사를 늘려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도 일부 투입할지 검토 중이라 수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서 바다로 방출해 희석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선 결정된 바 없다는 그동안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을 향해 이달 중에 협상을 재개하자는 뜻을 밝힌 지 7시간여 만입니다. 경찰이 익명 단체 카톡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성매매 후기 등을 공유한 200여 명 가운데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부분 현직 기자와 PD 등 언론 종사자들입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불법 파견이 인정된 노동자 외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고 상의 탈의로 사측의 강제 해산에 맞섰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 올해도 굉장히 다양한 명절 선물 세트들이 판매되는데요. 가격 올리기나 과대 포장에 대한 우려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이 현직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조국 장관 취임식이 있었던 어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 고위 간부들을 접촉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빼자고 제안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제안한 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 지휘 라인의 변화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관련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각 직급에 맞는 검찰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접촉해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방식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시는 문 총장이 직접 별도의 수사 지휘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도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제안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지휘 중인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총장이 배제된 수사팀을 따로 꾸리자는 의견을 낸 건 이례적입니다. 검찰에 이러한 제안을 했던 법무부 간부 중 한 명은 평상시 여러 고민을 하면서 해왔던 말을 얼핏 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런 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어떤 맥락에서 이런 제안이 나오는 것인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제안이 있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시점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네. 어제 오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을 전후해서 취임식이 오후 4시 반에 있었는데요. 예. 이때를 전후해서 법무부 간부들이 이런 제안을 검찰에 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예, 법무부 간부가 제안을 했다. 예. 그 법무부 간부가 누구인지는 지금 취재원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어느 정도 위치에서 제안이 간 겁니까?
네,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서요. 검찰을 접촉한 간부들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법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상당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특히 예.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고위 간부가 각각 검찰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다른 고위 간부도요. 업무를 보면 법무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예.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검찰 관계자를 만났나요? 한 사람을 만났나요? 일단 각각 만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런가요? 각각 접촉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예. 강원랜드 특별수사팀을 예로 들었다고 했는데 예. 그 정도면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사례가 있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경우와는 좀 차이가 큽니다. 예. 강원랜드의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판단을 해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최종 보고만 받는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예. 같은 방식인 특임검사 역시 과거를 보면 주로 검찰총장이 판단을 해서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창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을 그것도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법무부는 지금 수사팀을 지금 수사팀 말고 예. 왜 별도의 수사팀을 그러니까 특별수사팀이라는 이런 예. 명칭이 있습니까? 그거를 제안을 했는가? 예. 사실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JTBC 취재진이 법무부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예. 그랬더니 이 특별수사팀 검토는 이미 지난주부터 해왔다고 했습니다. 임명되기 전부터.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취임되기 전,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 때부터 해왔다는 건데요. 예. 이유는 조국 장관이 임명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일단 수사에서 빠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걸 이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예. 조국 법무장관은 자신이 이 수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 있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칫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검찰총장도 좀 빠져달라 이런 제안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가족이 이미 기소된 법무부 장관과 또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같은 선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다른 수사도 아닌 현직 법무부 장관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법무부가 이 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할 걸 제안한 건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키려 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름 가까이 지휘를 하면서 조 장관의 부인까지 기소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우선 어제 조국 장관의 취임사의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검사의 인사권, 그러니까 인사 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사가 있던 당일에 법무부에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상식적으로만 그냥 보자면 조국 장관이 누차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압박을 넣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예.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예. 취임 첫날에 그런 지시를 과연 했을 것이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법무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녁 조국 장관이 첫 간부 회의를 열었는데요. 예. 그때 지시사항을 공개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면 이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선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또 해당 법무부 간부들은 조 장관의 특별수사팀 지시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법무부 고위 간부가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그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설사 법무부의 그 고위 간부들이 뭐 100번 양보해서 선의를 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의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이런 거죠. 상황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서복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후 내린 1호 지시는 검찰개혁의 전담 조직을 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또 본인과 가족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첫 간부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기 초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의 단장은 변호사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했던 황 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의 검찰 개혁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2012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때 조 장관이 지원 사격을 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를 2년간 맡았던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도 지원단에 합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조국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죠.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와 통화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의 낙마를 막기 위해서 입을 맞춘 듯한 정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필리핀에 머물던 조모 씨가 웰스 CNT의 대표 최모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당시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조 씨는 웰스 CNT가 IFM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 들어간다. 그래서 배터리 육성 정책에 투자한 거 아니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웰스 CNT는 조국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이고 IFM도 운용사인 코링크와 관계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배터리 육성 정책에 투자했다 하고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이 오고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회사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2차 전지 관련 회사에 투자한 게 드러나면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선 모른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하지만 조 씨가 청문회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춘 정황도 있습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측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내가 그 업체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하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조카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조카는 후보자 측과 접촉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이런 전화 녹취록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서둘러 나서고 있는 가운데 조국 장관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젠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청문회 날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된 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검찰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6일 밤입니다.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 아직 검찰과 소환 일정을 잡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조사 한 번 없이 재판에 넘긴 걸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 말고도 정 교수에게 직접 더 물어볼 것이 많기 때문에 소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취재진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어서 추석 연휴로 일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검찰이 정 교수한테 물어볼 내용이 많다고 했는데 뭘 물어본다는 얘기일까요? 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조 장관의 오촌 조카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회사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데요. 이 운용사가 여러 펀드로 투자한 곳 중 한 곳이 바로 WFM이라는 곳입니다. WFM은 조 장관 가족 펀드가 투자한 곳은 아니지만 정 교수는 이곳에서 자물료 1,400만 원을 투자받았다고 어제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고문으로 위촉된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회사 김모 대표가 어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정 교수를 소개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정말 몰랐는지 등을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조 장관이 취임을 했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의 검찰 상황을 보면 별로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검찰은 조 장관의 취임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일정대로 하겠다, 나오는 대로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수사가 시작되고 벌써 4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자택 그리고 가족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 대표의 집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장 매매와 관련해서는 첫 압수수색입니다. 예. 가족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 대표 최모 씨죠. 내일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집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펀드 수사의 연장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 최 씨는 조 장관의 가족 펀드에서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CNT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조 장관의 가족 펀드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관급 공사를 잇따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최 씨는 1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데 오늘 압수수색은 이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조국 장관 파면을 위한 이른바 국민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면서 즉각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는 이제는 민생을 챙길 때라면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이제 논의 시작이라며 구체적인 방법과 연대의 범위를 밝히진 않았지만 조국 반대를 밝혀온 보수 세력을 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조국 장관 임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했지만 조국 반대를 위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저희들이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같고 그렇다면 협력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해온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조국 정국을 벗어나 민생을 챙길 때라며 해임 건의안 등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에는 동참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검찰이 오늘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소환 대상인 국회의원만 98명이어서 법조계와 정계에서 이 사안이 꽤 커질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경찰 소환에 계속 불응한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견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 경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전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건 검찰이 요구한 것이기도 하죠.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이기도 하고요. 네, 검찰이 18건 일체를 오늘 넘겨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 송치를 논의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오늘을 송치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 물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당 차원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이 9월 10일, 그러니까 오늘쯤에는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인력을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남부지검은 모든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남부지검은 이 부서에 인력을 2배 늘린 바 있습니다. 기존에 3명이었는데 6명이 된 겁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 늘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휴직한 인원도 있고 기획수사 인원을
기획수사를 전담하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제외하면 순수하게는 한 명만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특수부에 해당하는 형사 6부 검사들을 일부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체 수사팀 인원에 대해선 오늘 넘겨받은 기록 분량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핵심은 이제 아무래도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강제 수사 가능성입니다. 검찰의 입장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다만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넘긴 경찰에선 검찰이 빨리 받아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이 있는 것 같다며 신속히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차이가 있죠. 사실 이것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형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 59명 중 50명 이상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석을 거부한 이유도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회 회의를 방해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총선을 불과 반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수사 결과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부지검에 나가 있는 오선민 기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총선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이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따라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됩니다.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의장 등 관계자 먼저 소환 조사하십시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몫의 사개특위위원 사보임을 전자결제로 처리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한 겁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을 찬성하는 최입의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한국당은 전자결제를 한 문 의장과 사보임 결정을 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당시 물리적 충돌을 불러온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를 사칭해버린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당의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성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로 치면 환경부 장관인 환경상이 바다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동해에는 1년 이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일본 하라다 요시야키 환경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바다로 방출해 희석시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 가능성을 일본 고위 관료가 직접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결정된 바 없다며 모호한 태도만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하라다 환경상은 한 발 더 나아가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전과 과학적인 면에서 괜찮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라다 환경상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어업에 끼칠 영향 등과 관련해선 국가가 여러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도쿄 주재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오염수 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을 고려 중인 오염수 처리 방식 5가지 중 한 가지로만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해양 방출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 원자력 기구에 보내자 오히려 이에 대해 공식 항의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곧바로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상 발언 이후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혹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하라다 환경상 발언이 논란이 되자 스가 관방장관이 오후 기자회견에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 시점에서 처분 방법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하라다 환경상 개인적인 발언으로 생각한다면서 선을 그은 겁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어민들의 반발 그리고 이 한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서 일단은 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 말인데 이게 전혀 다른 의도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이 환경성 소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하라다 환경상은 오늘이 임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있을 아베 내각의 개각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퇴임을 앞둔 장관을 시켜서 무책임하게 분위기 띄우기를 해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관 부처도 아니고 오늘 그만두는 장관을 이용해서 애드벌룬을 띄워봤다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간보기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오늘 환경상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배출 이걸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네, 일본 정부는 최근 검토에서 이 해양 방출 방안을 가장 경제적인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또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은 해양 방출을 지지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상의 발언까지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 쪽으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는 그대로 희석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동해 그리고 3년 후에는 미국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쏟아진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퍼집니다. 일본 동쪽을 시작으로 불과 200일 만에 제주도 턱밑까지 올라오고 280일이면 동해 앞바다를, 340일이면 동해 전체를 뒤덮습니다. 독일 킬 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암을 일으키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의 확산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3년이면 미국 서부 연안 전역으로 퍼집니다. 태평양과 접한 모든 나라가 방사능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동안 지하로 흘려보내거나 대기 중에 내뿜는 것, 탱크를 늘려 보관 기간을 늘리는 것 등 여러 처리 방안이 거론됐지만 모두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현재 설치된 탱크 용량으론 오는 2022년이 한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환경상의 발언은 과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잘못됐다며 일본 정부는 환경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에 공동 대응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2달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 강국을 위한 전략 과제라면서 한일 관계 차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딸 논문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고등학생 때 해외 학술 대회에 제일 저자로 논문을 냈다는 의혹입니다. 나 대표 측은 당시 학술 대회에 제출한 건 흔히 아는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에 불과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명 학술회의에 제출된 연구 결과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이 연구의 제일 저자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은 김 씨 혼자고 이 연구에 참여했던 다른 이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학술회의에서 고등학생이 논문 제1저자가 맞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 발표문이 정식 논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 장짜리 포스터로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 당시 학술대회에선 곳곳에 포스터가 붙여 있고 학생들이 설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 연구를 할 때 서울대학교 연구실을 이용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상 특혜 아니냐는 겁니다. 윤모 서울대 교수는 대학 동기인 나 의원과 평소 친분이 있어 연락을 받고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도 방학 동안 실험을 할 곳이 없어 부탁한 것이라며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규정 위반과 상관없이 일반인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의 청탁이 아들의 입시에 영향을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고 나 원내대표는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좌초됐죠.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 골든 레이호에 갇혀있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사고 40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철판을 두드려서 위치를 구조대에 알린 생존 신호가 선원들을 살렸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구조 작업이 또 하루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던 저녁 무렵 마지막 4번째 선원이 기적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조대와 선원 모두 감사 인사로 기쁨을 나눕니다. 사고 이후 40시간에 걸쳐 이뤄진 구조 작업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I'm glad that everybody's rescued, everybody's safe, and now they can get to work. 한 선원은 캄캄하고 어두워 못 견딜 것 같았다고 당시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선원들을 살린 건 이른 아침 선체 내부에서 들려온 두드림, 바로 생존 신호였습니다. It was outstanding. When I heard the news this morning that we had tapbacks throughout the night, I think that really motivated the team here. 위치를 확인한 구조대원들은 섭씨 5,60도에 이르는 고열을 견디며 배 위에 하나하나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음식과 물, 공기가 공급됐고 직접 탈출구가 됐습니다. 선원들은 외상은 없지만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책반은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하는 대로 만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모두 구조돼 다행이라며 미 해안 경비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든 레이호 사고 현장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무사히 구조해낸 미국 해양 구조대원들은 내 경력 중에 최고의 날이라며 기뻐했습니다. 9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을 트위터로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긴박했던 구조 상황을 이한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헬기 한 대가 골든 레이호에 내려앉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배에 줄부터 묶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2시간 뒤 구조대원들이 배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곤 그 구멍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구조대는 사람을 빼내기 위한 가로 60cm, 세로 90cm 구멍 뚫기에 돌입합니다. 불이 날까봐 용접 대신 드릴을 쓰다 보니 작업 속도가 더딥니다. 구조 시작 6시간을 넘겨서야 갇혀있던 4명 중 2명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곧이어 3번째 선원도 구조됩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Their condition is relatively good for having spent close to 34 or 35 hours in the conditions they are in. 해가 질 무렵 기관실 근처 강화유리 뒤쪽 공간에 따로 갇혀있던 마지막 선원까지 배 밖으로 나옵니다. 배에서 내려 땅을 밟은 선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조대원들도 기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조대는 마지막으로 배 위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길었던 9시간의 구조를 마쳤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경북 영덕의 한 오징어 가공 공장에서 오징어 찌꺼기 등을 처리하던 탱크에 들어간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중태입니다. 질식 사고로 추정이 되는데 이 탱크에 사람이 들어간 게 8년 만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보호 장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깁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영덕에 있는 한 오징어 가공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태국인 2명과 베트남인 노동자 1명은 숨졌습니다. 나머지 태국인 노동자 1명은 중태입니다. 노동자 1명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갔다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이 이 동료를 구하러 따라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오징어를 가공하며 나오는 찌꺼기나 오폐수를 처리하던 탱크인데 8년 전부터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 가동하고 안 했던 처리시설입니다. 공동 처리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로 유입되고 다 나가는데 쓰지 않는 동안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산소 농도도 측정하지 않고 노동자 4명을 맨몸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안전 장비를 안 했습니다. 예, 그도 작업복 입은 상태로 탱크 청소하러 내려갔습니다. 예. 경찰은 업체 사장 등을 상대로 안전 실태를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해고된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이틀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강제 해산 움직임이 논란이 되자 윗옷을 벗으며 맞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파견직을 거부하며 해고된 1,500명의 직접 고용 문제 때문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상의를 벗은 여성들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경찰과 노동자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틀째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조원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원을 자회사로 파견한 것이 불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어제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만 직고용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해고된 1,500여 명 모두를 직고용해야 한다며 어제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경찰 진압에 항의하며 상의를 벗었고 사장실 입구에 있던 수납원 9명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도로공사 직원 300여 명도 로비에 앉아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로공사는 어제 내놓은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어제 저녁 경찰에 스스로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장용준 씨는 어젯밤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사고 직후 20대 남성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남성은 약 20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왔고 장 씨는 대신 운전을 한 걸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은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A 씨 역시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장제원 의원 언급도 있었나요? 없습니다. A 씨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에게 음주운전 외에도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장 씨 측은 A 씨가 장제원 의원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장 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발사입니다. 그런데 발사체를 쏘기 7시간여 전에는 미국을 향해서 이달 말에 실무 협상을 열자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발사체는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에 간격을 두고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곳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로 이곳에서부터 약 330km 날아간 걸로 합동참모본부는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긴급 회의를 연 뒤 북한을 향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번 발사체의 종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선보이고 있는 대구경 방사포이거나 북한판 에이테킴 쓰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발사의 특징은 평안남도 내륙에서 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륙을 가로지른 겁니다. 혹시나 있을 주민 피해를 우려해 우리 군은 쓰지 않는 시험 방식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6일에도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평양 수도권 상공 위로 쌓아 올렸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이렇게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7시간 전쯤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이달 안에 만나자 이렇게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마침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팀도 인원을 보강하는 등 준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길었던 신경전 끝에 북미 대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9월 하순쯤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는 발사체 발사 7시간여 전에 나왔습니다. 판문점 회동 때 두어 주 안에 실무회담을 열자고 합의해놓고선 70일을 넘겨서야 답을 내놓은 건데 그 직후 무력 도발을 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 한 걸로 보입니다. 성명 중에 눈길이 끄는 건 새 계산법을 가지고라면서 엄포를 놓은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하노이 회담 때와 달리 체제 보장을 앞세울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이미 실무 대화 준비에 돌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국무부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팀의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 회동 이후 요청한 증언이 대화 분위기를 타고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년 시한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Well, I saw a statement was just put out having to do with North Korea, and that'll be interesting. JTBC 김소현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발사체 시험을 계속하면서 대체 우리 군은 그러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업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이 무서우니까 우린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 JTBC가 관련 문건을 확보해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군도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시험 발사 내역입니다. 북한이 이딴 핵실험으로 긴장을 높였던 2017년에 19차례 미사일 시험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2018년에도 26차례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시험 발사는 54차례입니다. 국해공군 차원에서 따로 실시한 건 뺀 수치입니다. 시험은 모두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실시됐습니다. 시험을 한 무기 중엔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전술지대지 유도미사일과 최근 북한이 선보여 화제가 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비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를 참관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도 최근 업그레이드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현무 사거리가 800km로 알려진 건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사거리는 800km를 충분히 웃돌 수 있다는 뜻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립암센터의 파업이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급한 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찾아서 나서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내일 노조와 다시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심전도 측정기도 초음파 검사기도 모두 꺼졌습니다. 양성자 치료실은 운영되지 않고 방사선 치료, 항암 주사 치료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12개 병동 중 1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립암센터 파업이 5일째 지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암 환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파업의 쟁점은 임금입니다. 처음 6%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가 수당의 1.8% 인상에 합의했지만 병원 측은 수당 포함 1.8% 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부 지침 1.8%를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올해 7월부터 포괄임금제를 없앤 만큼 시간의 수당을 총액 인건비에 예외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은 물론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노조원의 고통도 커집니다. 중증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 조건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직원과 환자는 모두 떠날 거라고 봅니다. 노사는 내일 오후에 다시 협상을 시작합니다.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했던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스야 전 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었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1심에서 아시는 것처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장이 어제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재판 개입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토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사생활과 관련됐을 것이란 의혹이 담았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에 고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부러 비방하려던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되고 1심 재판에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어제 재판엔 1심 재판장이던 이모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쪽, 즉 대통령 측에서 서운해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예훼손은 맞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 A씨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 해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A씨를 지난 7월에 직위 해제하고 국내로 소환해서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갈등은 지금 하늘길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항로에서 충돌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잇따라 생기고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관할인데 관제권은 한중일이 나누어서 갖고 있어서입니다. 우리 정부가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일본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제주에서 상하이로 가던 중국 지샹항공 여객기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상하이에서 도쿄로 향하던 다른 여객기가 악천후를 피해 진로를 바꾸면서입니다. 두 비행기는 8.8km까지 접근했습니다. 수직거리도 200여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지샹항공 여객기는 공중 충돌 방지 장치까지 작동해 간신히 충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여객기가 마주치기 30초 전이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진 건 두 여객기를 관제한 곳이 한국과 일본으로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남쪽의 이른바 회랑은 우리의 비행 정보 구역이지만 관제권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전인 1980년대 일본과 중국이 합의하면서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을 오가는 여객기가 하루 880대에 달한다는 겁니다. 혼잡한 구간에서 각각 다른 지시를 받다 보니 아찔한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지난해 7월에도 미국 화물기가 우리나라 여객기와 충돌할 뻔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제 주권을 되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라도 꼬여있는 관제 문제를 풀자,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국과는 협의가 잘 되고 있지만 유독 일본이 여기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일본 측의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새로운 항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항로 위에 새 항로를 만들어 비행기가 각각 한 방향으로만 다니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량이 절반이 돼 사고 위험도 낮아집니다. 새 노선의 관제도 우리가 도맡아 혼선을 줄이겠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 제안에 공감한다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일본입니다. 몇 차례의 협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더니 이달 초에야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 노선을 만드는 대신 기존 노선을 복선화하자고 주장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사고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국제기구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중일 자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 항공 당국을 향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제주 남쪽을 담당하는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가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서울 광화문의 유명 호텔에 입점한 피트니스 센터가 영업을 중단하고 대표가 잠적했습니다. 드러난 피해자만 270여 명, 피해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 입점해 있던 피트니스 센터가 지난달 13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운행을 멈춰 계단으로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운영되던 이곳은 텅 비었습니다. 기구가 있던 자리엔 이렇게 전선만 남아 있습니다. 호텔 이름을 내세워 1,000명 가까이 회원을 받았던 이 센터는 A업체가 운영 중이었는데 6월 28일부터 한 달간 누수 공사를 한다며 문을 닫았습니다. A업체는 그 사이 B업체에 운동기구를 팔았고 호텔 몰래 위탁 운영권도 넘겼습니다. 수도와 가스요금, 임대료도 밀린 상태였습니다. 운영권을 넘겨받은 B업체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고 호텔과 마찰까지 빚으며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업체의 대표는 회원들에게 환불이나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게 호텔인 줄 알았어요, 사실. 호텔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신뢰를 좀 가졌죠. 아까 1년씩 끊는 거죠? 한 달도 못 쓰고. 피해 회원 270여 명은 A업체의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중엔 2,400만 원의 보증금을 낸 회원도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린 골문 닭발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측은 JTBC 보도에 대해서 모두 유통돼서는 안 되는 닭발들이라면서 국내 닭발을 처리하는 1,500개 업체의 위생 상태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축산용 닭을 키우는 한 농장입니다. 좁은 공간에 닭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또 다른 폐농장의 경우 바닥 곳곳에 닭털과 배설물들이 가득합니다. 더러운 바닥에 발을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담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피부가 흘게 되죠. 그런 원리랑 같다고 보시면 되죠. 열악한 사육 환경이 굶은 닭발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육하고 있는 현실은 평당 75수에서 80수를 넣어요. 그렇게 닭을 많이 넣어서 발바닥이 썩을 정도면 그거죠. A4 용지 한 장 위에 닭 한 마리 반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럭 짐칸에 층층이 세운 좁은 닭장에서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산 닭발에선 황색 포도상구균 4,600만 마리가 검출됐습니다. 닭고기 도축장에서 허용되는 일반 세균수 10만 마리의 460배에 달합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황색 포도상 구균은 80도 이상에서 30분 넘게 가열해야 죽습니다. 축산물 검역 현장에도 지자체 검사관이 있지만 굶은 닭발들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 B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가운데 병변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해당 검역 당국은 2달 전 JTBC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굶은 닭발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 이후엔 닭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돼지나 소 같은 거 있잖아요, 내장염. 소홀했던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살모넬라나 대장균 이런 검사가 더 세밀하게 좀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어제 JTBC에서 보도한 굶은 닭발은 유통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 닭발을 처리하는 국내 1,500여 개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가을 장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구름이 뒤덮은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가뜩이나 태풍 링링이 거칠게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피해를 또 입을까 걱정입니다. 태풍으로 농경지 피해가 컸던 강원도 철원에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 보니까 아까보다도 비가 더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주말에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이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여긴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오후 5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이 빗줄기가 강해지는가 싶더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태풍이 핥히고 간 뒤에 이렇게 수확기를 맞아서 이삭이 잘 여물었던 벼들이 잔뜩 누워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 대부분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 자, 이쪽에 지금 얼마 안 되지만 쓰러지지 않은 벼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입니다. 전체 벼 재배 면적이 9,300헥타르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926헥타르, 그러니까 전체의 10% 정도가 이렇게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200mm의 큰 비가 또 예보가 돼 있어서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철원 쪽도 그렇고 중부지방에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해서 중부지방에 오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부터 오락가락하던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굵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이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50에서 200mm 이상, 강원 영동은 100mm 이상입니다. 또 충청도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엔 30에서 80mm, 또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곳에 따라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나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또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근데 남부지방은 오늘 무척 더웠다면서요? 네, 오늘 경북 의성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 기온을 6도나 웃돌았는데요. 이 의성뿐 아니라 대구는 32.5도, 또 경주 31.9도 등 주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았습니다. 또 경남 거제 그리고 부산 등지에서는 지난밤에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부산과 대구, 경상도 일부 지역에는 어제 낮부터 폭염특보도 발효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염특보는 조금 전인 저녁 6시에 해제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연휴 동안의 날씨는 어떨까요? 네, 연휴 첫날인 목요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충청도와 또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 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이죠. 이 금요일에는 전국이 맑아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도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조승현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최대 부호입니다. 549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오늘 은퇴했습니다. 55 나이에 재계를 떠난 그는 이제 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알리바바 신화는 20년 전 항저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윈은 동업자 17명 중 하나였습니다. 2000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거액을 투자하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이어 쇼핑몰과 결제 플랫폼을 선보이며 중국 IT 업계의 최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알리바바는 중국 독신자의 날인 매년 11월 11일마다 천문학적 매출을 기록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300억 달러, 우리 돈 34조 원어치를 팔아치워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압도했습니다. 2014년 뉴욕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549조 원에 이릅니다. 마윈과 가족의 재산도 47조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마윈은 바보를 자처해왔습니다. My job is to making sure the smart people can work it together. Because if stupid people can work it together easily, smart people can never work together. 이런 마윈의 리더십은 유명 인사들의 손도 내밀게 했습니다. We had a great meeting and a great entrepreneur,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1년 전 성공의 절정에서 마윈은 후계자를 지목하고 깜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55세 생일이자 중국 스승의 날, 그리고 창업 20주년이 겹친 날, 알리바바를 젊은 세대에게 넘겨주고 떠난 겁니다. 마윈은 이제 가장 위대한 직업이라고 말해왔던 교사로 돌아가 인생의 2막을 써내려갈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내년부터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 항목을 넣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처음으로 시험 조사를 했고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올 6, 7월에 통계청이 천여 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인구주택 시험조사 항목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키운다면 어떤 종류인지 묻습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합니다. 내년 조사를 앞두고 미리 시험조사를 해보는데 처음으로 반려동물 항목을 넣은 겁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 시대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선 아직 공신력 있는 통계가 없습니다. 민간조사 등을 통해 내 집당 한 집 정도 키우는 걸로 추정될 뿐입니다. 통계청은 오는 11월 2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합니다. 반려동물 항목을 본조사에 넣을지는 내년 초에 정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반려견은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되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를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부터 약 한 달간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등록을 안 하면 우선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도사견 등 맹견 주인은 이달 말까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만취한 미군이 8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마이클 빌스 미 8군 사령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마이클 사령관은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평택 주한미군 A병장은 어제 새벽 버스 정류장에서 한국인 85살 B씨를 우산으로 때리고 주차된 차를 부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36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걸 고려해서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전남 순천소방서 서면센터 사무실에 누군가 편지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친필 편지에는 이 돈을 소방관님들 회식비로 써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방서 측은 사무실 입구에 CCTV가 없어서 누가 봉투를 두고 갔는지 찾을 수 없다며 돈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형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와 재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남부를 뒤덮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 남부 송클라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돌파해서 나쁨 수준에 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대기 오염 때문에 409개 초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이틀 뒤 12일에 인공 강우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묶음보다 낱개로 사는 게 차라리 더 싸고 적힌 무게보다 훨씬 가벼운 상품들이 있습니다. 일부 추석 선물 세트 얘기입니다. 꼼수와 과대 포장 문제가 올해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 앞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마트에선 이렇게 추석용 선물 세트를 홍보하는 책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안쪽은 선물 세트 사진이 빼곡합니다. 이런 선물 세트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되고 있을까요? 대형마트 안 먹거리부터 생활용품까지 갖가지 선물 세트가 팔립니다. 과일차를 파는 매장, 상자 6개가 들어있는 선물 세트 정가가 29,500원입니다. 제휴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3,980원짜리 낱개를 6개 사면 23,880원으로 5,000원 이상 쌉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니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추석 대목은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장에선 대부분 큰 폭의 제휴카드 할인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카드 할인을 받아도 낱개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한 통조림 햄 세트 16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이 현금가로 59,900원입니다. 카드로 사면 24,000원 정도가 싼 35,94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카드 제휴를 맺어서 그래요. 같은 마트에서 같은 햄 4개들이 4세트 16개를 사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4개씩 산 가격이 선물 세트를 카드로 산 가격보다 4,000원가량 쌉니다. 현금가인 59,900원과는 2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금가가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싼데 카드 값으로 이제 싸게 파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 온라인을 통해 지인에게 선물을 보낸 소비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100g짜리로 인터넷에 올라온 반건식 옷감. 실제 무게를 달아보니 24개 중 12개는 90g 미만입니다. 그마저도 상자 무게 7g을 합한 겁니다. 저희는 알이 100g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케이스까지 해서 100g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판매 사이트를 찾아봤지만 상자 무게가 포함됐다는 알림은 없었습니다. 업체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플라스틱 상자는 제외한 무게라고 답했습니다. 명절 때나 이렇게 선물을 보냈을 때는 선물 받는 분들은 이런가 보다 하지 그걸 갖고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조그만 걸 보내느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과대포장 문제는 어떨까? 지금부터 서울시가 전문가와 함께 과대포장된 명절 선물 세트가 있는지 확인할 건데요. 저희도 함께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는 품목별로 과대포장인지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선물 세트는 포장 공간의 비율이 전체의 25%가 넘으면 위반입니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원이 한 버섯 선물 세트의 내용물과 상자를 분리해 봅니다. 이 포장 공간이 25%가 돼야 되거든요. 이 높이가 상당히 지금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 위반 여부가 정해집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48건이 적발됐습니다. 주변에 따뜻함을 전하는 것,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이용한 꼼수 마케팅은 여전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경찰이 일명 기자 단톡방에 참여한 현직 기자 등 1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익명으로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보까지 공유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먼저 알게 된 정보를 불법으로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현직 기자를 포함한 1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지난 4월 문제가 된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라는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기자와 PD 등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이 익명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 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수시로 공유했습니다. 지난 2월 버닝썬 불법 촬영물이 논란이 되자 참여자들은 영상을 구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실제로 며칠 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물의 피해 여성이 누군지 허위 정보도 공유합니다. 취재해야 알 수 있는 민감한 정보도 오갔습니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논란이 된 여교사의 이름과 학교, 사진까지 유출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먼저 접하는 정보를 다수에게 퍼뜨리면서도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인터넷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이 일명 기자 단톡방은 익명으로, 즉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걱정 없다면서 각종 영상과 정보를 마음껏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익명이라도 범죄 혐의만 있으면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한 대화 참여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합니다. 다른 단톡방에 묻고 싶지만 2차 가해로 몰리는 게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에선 걱정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 단톡방의 이름은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입니다. 소속 회사와 부서를 밝혀야 하는 다른 대화창. 앞선 카톡방 구성원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분위기는 180도 다릅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익명은 걸리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 익명이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음란물 유포 또는 이런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근거를 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내부자의 제보를 받은 여성단체가 이 단톡방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측에 영장을 집행해 대화 참여자를 특정했습니다. 확보한 대화 자료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들을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불법으로 촬영하고 공유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했습니다.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몰래 찍은 뒤에 사진첩에선 금세 지우고 인터넷상의 저장소,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에 이걸 담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대학생 A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면서 무심코 클라우드 앱에 접속했는데 불법 촬영물이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모텔도 있었고 뭐 여자도 다양했고요.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때까지도 본인이 피해자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첩엔 일상적인 사진만 있었고 B씨가 직접 찍은 게 아니고 너를 찍은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 포렌식 수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에선 A씨의 사진은 물론이고 또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뭐 일주일 간격으로 새로운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다 찍어놓은 거예요. 엄청난 습관성이라고. B씨는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A씨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유포했다고도 실토했습니다. 배가 무슨 느낌이고 지하철을 타도 다른 사람들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찍히는 느낌이고 공중 화장실도 솔직히 못 가겠고. 경찰은 B씨를 불법 촬영물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한 달 동안 관련 언론 보도가 118만 건이 넘는다는 주장이 지난 청문회 때 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후에 11만 건 정도다, 아니다 2만 건이다. 언론사마다 검색 기준이나 분석이 다 달랐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는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18만 건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나온 조국 장관과 관련한 언론 보도량의 분석 수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또 뭐가 맞는 건지를 앞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요, 이 조국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한 달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네이버로 검색해보니까 관련 보도가 118만 건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네이버에서 1990년 1월 1일부터 청문회 당일까지 이렇게 긴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해야, 그래야 117만 9천여 건이라면서 이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정확한 수치가 둘 다 아닙니다. 네. 현재 네이버에서 검색 가능한 이 조국 장관 관련 기사 수는요, 같은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하더라도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직접 네이버에서 지난달 9일부터 어제까지 한 달로 날짜를 고정을 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 채 조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전 10시에는 95만여 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105만여 건이 나왔습니다. 또 방송 직전에 7시 반에는 100만여 건이 나왔고 또 한 40분 전에 오후 8시 20분에는 109만여 건이 나왔습니다. 계속 좀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도읍 의원이 주장한 1990년 1월 1일부터 청문회 당일까지 저희가 조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 수가 117만 건이 아니라 김도읍 의원은 117만 건을 했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 125만 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 수가 고정이 된 게 아니라 들쭉날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거 말고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105만 건이라는 수치는요, 검색 유형을 전체로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검색 유형은 이렇게 방송 뉴스 위주인 동영상, 또 온라인 뉴스 위주인 포토, 또 종이 신문에도 실린 지면 기사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따로 검색을 해서 숫자를 합치면 105만 건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20만 건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네, 왜 이렇게 수치가 계속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 네이버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조국 장관처럼 이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는 키워드의 경우에는 검색 원리가 따로 있다. 이 검색 결과로 기사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시의성이 없는 좀 오래된 별로 화제가 되지 않는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 수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특정한 키워드에 대한 보도량을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량 관련 언론정보학회 이런 데서 연구를 할 때는요, 이 빅카인즈라는 시스템을 쓰기도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이 공공 시스템인데 현재
국내 54개 주요 언론사 기사가 자동으로 여기에 공급이 됩니다. 네. 일종의 또 다른 뭐 검색창인데요. 네. 이걸 기준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조국 장관 보도량을 찾아보면 25,275건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54개 이 모집단에는 저희 JTBC 같은 이 종합편성 채널이나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카인즈 수치에다가 54개 이 언론사에서 빠져 있는 이 주요 언론사 보도량을 일일이 다시 확인해서 더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총 36,162건입니다. 네, 아까 본 네이버 검색 결과가 들쭉날쭉이긴 해도 비카인즈 수치하고는 또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모집단의 차이인데요. 네. 이 네이버는 총 800개가 넘는 언론사 기사를 검색 결과에 노출을 합니다. 이 네이버와 비카인즈가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검색 결과에 반영하는 언론사가 총 53곳에 이릅니다. 네. 이렇게 모집단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서 조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지난 한 달 보도량을 따져보면 네이버에서는 28,296건, 비카인즈에서는 25,229건이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복잡한 게요. 네. 네이버 검색은 이 53개 언론사를 한꺼번에 다 설정해놓고 검색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 한 곳씩 설정을 해서 나온 기사 수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53번을 검색을 해서 저희가 합친 숫자입니다. 네. 53곳의 언론사를 모두 선택한 후에 조국이라고 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기사 수는 또 10만 건으로 또 다른 값이 나옵니다.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네이버의 구체적인 이 알고리즘이 뭐냐 설명을 요구했는데 자세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보도량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보도의 질 또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국 뭐 가짜 뉴스를 내지 네. 말라는 이런 목소리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첫 키워드는 삭발합시다로 정했습니다. 머리 깎자고요? 예. 예.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와중에 한 시민이 자, 다 같이 삭발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예. 그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보다도 아니 인터뷰 중 건강을 네, 우리 머리 다 삭발합시다. 국민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예. 꼭 하자는 걸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긴 하네요. 예, 정확하게는 삭발합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삭발합시다.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지지자들이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삭발로 의사 표현을 다 같이 하자라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얘기했는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본 것처럼 못 들은 척 지나갔습니다. 예. 그 참 대응하기도 그렇고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항의의 표시로 머리를 깎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삭발 얘기가 나온 것은 오늘 국회에서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삭발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삭발을 했는데요. 저렇게 국회 앞 계단에서 삭발을 했는데 지금 앞서 화면에 잘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두 줄기, 두 방울의 눈물이 흐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머리를 다 나중에는 다 완전히 짧게 깎았고요. 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서 삭발을 하기도 했었는데 20대 들어서 여성 의원이 삭발한 것은 이원주 의원이 첫 사례입니다. 예. 이 삭발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이냐라고 강하게 칭찬을 했고요. 예. 반면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은 비판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가 있다. 의원직 사퇴, 삭발, 단식이다. 이런 건데요. 일단 사퇴하는 의원이 없고 머리는 잘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건 분명히 쇼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한 사람 입장에서 뭐 비장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예. 박지원 의원 얘기가 결과를 놓고 보면 또 틀린 얘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여주기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박지원 의원은 이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가까이 하기엔 점점점으로 잡았습니다. 너무 뭡니까? 예,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결코 가까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권 인사들이 있어서 예. 잡았는데요. 지금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쩍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퇴진파, 그러니까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파가 오랫동안 심하게 내분을 겪었습니다. 예. 몸싸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조국 장관을 두고 뜻이 같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손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사실 좀 뜻이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내렸습니다. 예.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있지만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것은 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예, 뭐 이 정도로 얘기가 나왔으면 그동안의 내분을 좀 정리하고 뭐랄까요, 화해를 한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순진한 거죠. 예, 제가 답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일단 조국 장관을 계기로 내분이 가라앉을 거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정치연대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호남계, 이 당권파와 그리고 한국당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바른정당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랫동안 발을 맞춰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같은 메시지를 냈지만 행동은 조금 달랐는데요. 앞서 이렇게 손학규 대표가 성명서를 발표를 할 때 오신환 원내대표는 따로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있을 때입니다. 기자들은 사실 바른미래당 출입하는 기자가 각 국회팀에서도 많이 배분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겠군요. 보통 화합이, 운영이 잘 되는 만약 당이라면 시간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향노산 태권브이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진을 한 장 잠깐 볼 텐데요. 지금 약간 예. 그래픽으로 조감도가 되는데요. 이거 진짜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가 덕유산 무주국립공원입니다. 많은 이제 고원이와 산 등이 보이고요. 밑에는 지금 그래픽으로 한 건데 향노산이라는 약 400m 되는 산의 정상에 30m가 넘는 태권브이를 저렇게 세우겠다라고 무주군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공사가 실제로 시작이 됐어요? 공사는 시작이 안 됐고요.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사실 3년 전부터 계획한 것인데 예산을 확보하고 작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태권브이의 동상을 세운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태권브이에 30m가 넘는 동상을 세운 것은 세계에서 전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33m 높이의 태권브이인데 33m. 관광 효과를 노리겠다는 지역자치단체 무주군의 설명입니다. 그냥 막 아이디어 차원에 이렇게 어떨까가 아니라 실제 예산도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무주의 웬 태권브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무주는 태권도를 많이 태권도의 중심지다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만든 태권도원이 설치돼 있고요. 이건 진짜 있는 건물이군요. 지금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태권도 행사가 무주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무주를 태권도의 중심으로 알리자 이런 의미로 동상을 세우겠다는 건데 그래도 산 높이에 400m 이상 높이에 또 30m를 더해서 태권브이 동상을 세우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그 반응들을 따왔는데요. 국회의사당 뚜껑이 열리면 태권브이가 나온다는 것보다 더 웃긴다. 설마 이거 진짜 결정된 거냐 그렇고요. 제 질문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진즉 무주의 태권브이 동상을 세운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그게 고향이었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표현할 길이 없다. 이 양반은 거기가 고향이군요. 무주가 고향 같은데요. 고향에 가는 마음으로 갔는데 태권브이 동상이 크게 있을 때 약간 당황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의 호우경보, 서울과 그 밖의 중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엔 내일까지 많게는 200mm 넘는 비가 오겠고 밤사이 천둥, 번개와 함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인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